1995년부터 2025년 30년의 침묵 5천만 원에 팔린 소년과 두 여자의 속죄. 프롤로그 1995년 겨울. 새벽 2시 박정숙 50은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병원이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남편 김영철 50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강경화 말기입니다.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뇌사자 장기는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다. 선택과 필사적인 거래. 생체 이식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숙. 아들 도현 25은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를 이유로 거부했다. 의사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귀띔했다. 감사의 보상금 명목으로 5천만 원. 1995년 당시 이는 명백한 불법이었지만 생명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많은 병원들이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집을 담보 잡고 모든 돈을 긁어모았다. 3주 만에 겨우 돈을 마련했고 정숙은 그 돈이 남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면죄부라고 믿으려 했다. 익명의 덕.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왔다. 기증자는 13세 소년입니다. 친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하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돈만 문제가 없다면 병원도 더 이상 묻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 의료 시스템은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돈으로 취급하는데 익숙했습니다. 정숙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생명을 살린다는 믿음으로 억눌렀다. 수술은 성공했다. 정숙은 매일 밤 친아버지에게 간을 떼어준 착한 소년을 위해 기도했다. 그 소년의 이름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죄의 도피였다. 괴로운 시간. 김영철은 살아났지만 그의 내면은 고통으로 썩어갔다. 평화는 1년도 가지 않았다. 그는 다시 술을 마셨고 그 양은 이전보다 늘었다. 술은 단순한 중독이 아니었다. 그것은 빌려온 시간의 무게를 잊으려는 자기 파괴였다. 그가 술을 마실 때마다 브로커가 했던 경고가 환청처럼 들렸다. 당신이 받은 간 공짜인 줄 알지 마. 13살짜리 어린애 간이야. 함부로 살면 우리가 다 보고 있어. 그는 이식받은 몸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스스로를 벌하는 가장 쉬운 방식의 속죄라고 믿었다. 죄책감에 굴복하는 대신 그는 폭력과 술로 자신을 방어했다. 정숙은 남편의 죄책감보다 폭력만을 받고 여전히 참고 도피했다. 2000년 김영철은 횡령으로 회사를 쫓겨났다. 2015년 진실의 그림자. 정숙은 시장에서 오밀한 60대 초반을 만났다. 미라는 정숙의 용서에 차갑게 대답했다. 용서요? 당신 남편은 당신 옆에 살아서 있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미란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정숙은 그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이 단순한 배신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진실을 묻는 것이 두려워 도망쳤다. 2020년 10월 복수의 완성. 김영철의 생일 잔치 25년에 빌려온 시간을 축하하는 자리 오밀한 58이 들어섰다. 그녀는 테이블에 사진과 낡은 서류를 던졌다. 당신의 생명을 살린 그 익명의 기증자예요. 제 아들 우진이. 미라는 25년 전 친부라는 거짓말과 5천만 원의 거래로 13세 아들을 수술대에 올렸음을 폭로했다. 정숙은 주저앉았다. 도연이 물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라는 대답했다. 죽었어요. 소년의 죽음과 복수.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진이의 죽음을 설명했다. 수술 1년 뒤부터 나타난 황달, 피로 의학적으로는 소관 증후군, 스몰 포 사이즈 신드롬의 가능성이 높았다. 13세 아이의 작은 몸에 과도한 절제는 치명적이었다. 치료비가 매달 200만 원씩 들었어요. 5천만 원 중 남은 3천만 원이 있었지만 미라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복수를 선택했어요. 당신의 무책임함이 낳은 결과에 당신들이 평생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복수. 저는 남은 돈을 쓰지 않았어요. 우진이가 죽어야 당신들의 시간이 헛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1998년 12월 24일. 우진이는 제품에서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엄마 나 아빠 살렸지? 나 잘한 거지? 라고 물었어요. 끝까지 저는 그 아이의 순수함을 이용했어요. 미라는 김영철을 향해 분노했다. 당신은 그 아이의 희생으로 얻은 시간을 술과 폭력으로 채웠어요. 당신에게 이 생명은 그저 공짜로 얻은 보너스 시간이었죠. 공범과 성찰. 미라는 정숙을 향했다. 정숙 씨, 당신도 공범이에요. 당신의 사랑은 남편의 죄를 덮어주는 도피였어요. 폭력을 용서하는 척하며 자신의 고통에서 도망쳤고 그 비겁한 도피가 제 아들을 죽였어요. 당신이 그 사람을 놓아주지 못했기에 그 사람은 남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정숙은 울부짖었다. 저는 그저 남편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라는 냉정했다. 당신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이 제 아들의 목숨값이었어요. 이제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사세요. 식당에 남아있던 교회 목사나 친지들은 모두 침묵했다. 그들의 침묵은 1995년 돈 앞에서 윤리를 외면했던 병원과 브로커들의 공모와 다르지 않았다. 미라는 그들의 위선을 남겨두고 나갔다. 2021년 속죄와 새로운 책임. 김영철과 별거 후 정숙은 미란을 찾아갔다. 3천만 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우진이가 제대로 치료받게 하지 못한 그 돈. 당신이 복수 때문에 쓰지 못한 그 돈. 이제라도. 정숙은 돈을 놓고 무릎 꿇고 빌었다. 미라는 돈을 거절하지 않았다. 대신 우진이 이름으로 고아원에 기부했다. 그 돈은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닌 새로운 생명을 위한 희망이 되었다. 미라는 정숙에게 우진이의 묘소를 알려주었다. 2021년 12월 24일 공동의 기억. 크리스마스 이브. 미란과 정숙은 우진이의 묘소에 함께했다. 정숙은 무릎 꿇고 울었다. 우진아, 아줌마가 너무 늦게 왔구나. 미안해. 미라는 우진이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해줬다. 달리기를 좋아했고 동네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던 착한 아이였다는 이야기를. 정숙은 수첩을 꺼냈다. 내 이야기를 쓸게. 사람들이 알아야 해. 내가 얼마나 순수했고 그 생명이 얼마나 함부로 쓰여졌는지. 이것이 아줌마의 속죄이자 그 아이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책임이니까. 미란이 말했다. 내년에도 같이 올까요? 우진이가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아할 것 같아서. 두 여자는 증오를 걷어내고 공동의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었다. 김영철의 마지막 깨달음. 2023년 2월 김영철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요양병원에서 투병하며 정숙이 쓴 책 빌려온 시간 한 소년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는 간병인에게 끊임없이 우진이는 어떤 아이였냐고 물었다. 25년 동안 외면했던 죄의 실체를 마지막 순간에야 대면한 것이다. 장례식 후 도연은 정숙에게 편지를 건넸다. 여보, 나는 당신과 그 아이에게 용서받을 자격도 없소. 25년. 나는 그 시간을 헛되이 썼소. 술을 마시는 순간에도, 당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에도 내 안의 죄책감은 끊임없이 나를 벌했소. 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추악해졌소. 마지막에야 깨달았소. 내가 해야 할 일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시간을 소중히 쓰는 것이었음을.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오. 우진이를 잊지 말아주시오. 내가 잊고 살았던 그 아이를. 당신의 글이 그 아이의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영철. 1995년 12월 수술 전날 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95년 12월로 돌아가 보자. 수술 전날 밤 오미라는 우진이를 데리고 병원 근처 허름한 여관에 묵었다. 우진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내일 수술하면 아빠 정말 괜찮아져? 미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 우진이가 착하게 간을 떼어주면 아빠가 건강해지실 거야. 나는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진이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엄마, 울지 마. 나 무섭지 않아. 선생님이 그랬어. 아까는 다시 자란대. 그러니까 나도 괜찮고 아빠도 괜찮고 우리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날 밤 미라는 브로커에게서 받은 돈 봉투를 바라봤다. 5천만 원. 그녀의 손은 떨렸다. 남편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빚만 남긴 채 미라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우진이를 키웠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 그녀에게 5천만 원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브로커는 말했었다. 아이가는 재생력이 좋아요. 오히려 어른보다 안전합니다. 병원 측에서도 13세면 충분히 기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서류만 친부로 위조하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미라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이 돈이면 우진이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 허름한 월세방에서 벗어나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다. 우진이가 친구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새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었다. 이건 우진이를 위한 거야. 우진이의 미래를 위한 거야. 미라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그럴까? 정말 우진이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나를 위한 걸까? 수술실 밖에 두 여자. 1995년 12월 15일 새벽 6시. 수술이 시작되었다. 정숙과 미라는 같은 층 다른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는 각자의 기도를 올렸다. 정숙은 로사리오를 손에 쥐고 기도했다. 주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발. 미라는 우진이가 아껴두었던 낡은 인형을 꼭 껴안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우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내가 크면 이해해줄 거지. 8시간의 수술. 오후 2시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입니다. 정숙은 주저앉아 울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괜찮아. 우진이도 건강하고 우리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25년에 걸친 긴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수술 후 3개월, 균열의 시작. 1996년 3월. 우진이는 학교에 복귀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체육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프다고 했다. 친구들과 뛰어놀 때도 금방 지쳤다. 엄마,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선생님은 곧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 참아. 아직 몸이 회복 중이야. 하지만 미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정기검진을 권했지만 검진비가 부담스러웠다.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이미 빚을 갚는 데 썼고 새집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넣었다. 남은 돈은 우진이 교육비로 아껴두고 싶었다. 괜찮을 거야. 의사들이 성공적이라고 했잖아. 조금만 지나면 좋아질 거야. 같은 시기 김영철은 퇴원 후 1달 만에 술잔을 입에 댔다. 정숙이 말렸다. 여보, 안 돼요. 간 이식받은 몸인데 어떻게 술을. 한 잔만. 답답해서 미치겠어. 한 잔은 2잔이 되었고 2잔은 한 병이 되었다. 김영철의 얼굴에는 다시 붉은 기운이 돌았다. 정숙은 그것을 건강의 징조라고 믿고 싶어 했다. 1997년 우진이의 학교 생활. 우진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수술 흉터는 여전히 선명했다. 체육복으로 갈아입을 때마다 친구들이 물었다. 야, 그거 어떻게 다친 거야? 수술했어. 무슨 수술? 우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 비밀이야, 우진아.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 우진이는 외로웠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싶었지만 30분만 뛰어도 옆구리가 쑤셨다. 담임 선생님은 미란을 불러 말했다. 우진이가 요즘 집중을 못하고 자주 아프다고 하네요.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그냥 좀 예민한 시기인가 봐요. 미란은 웃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우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다. 아들은 소파에 웅크린 채 배를 감싸고 있었다. 우진아, 많이 아파? 괜찮아, 엄마. 조금만 쉬면 나아. 그날 밤 미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하지만 검사비만 수십만 원인데. 아직 우진이 대학 등록금도 모아야 하는데. 결국 그녀는 결정을 미뤘다. 그리고 그 미움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으리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1998년 여름, 황달의 시작. 1998년 7월. 우진이의 눈이 노래졌다. 처음에는 미란도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부도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노랗다고 놀려. 미란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3년 전 수술이라고 하셨죠? 혹시 정기검진은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간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13세 나이에 간 절제 수술은 위험했습니다. 아이의 몸이 너무 작았던 거죠.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미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200만 원. 그녀의 한 달 수입이 겨우 100만 원이었다. 남은 돈이 3천만 원 있었지만 그건 우진이의 미래를 위한 돈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진이가 물었다. 엄마, 나 많이 아파? 아니야. 조금만 치료받으면 금방 나아. 하지만 미란의 마음속에서는 어둡고 섬뜩한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만약 이 아이가 죽는다면 그들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그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이 생명을 다뤘는지 깨닫게 될 거야. 미란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매일 밤 그 생각은 더 크게 자라났다. 복수의 씨앗. 1998년 9월. 미란은 우연히 김영철을 목격했다. 그는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며 나오고 있었다. 얼굴은 시빨개져 있었고 옆에는 젊은 여자가 부축하고 있었다. 미란의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다. 저 사람이, 우진이의 간을 받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살고 있다고. 그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우진이를 안고 울었다. 우진이는 노란 얼굴로 엄마를 위로했다. 엄마, 왜 울어?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나는 괜찮아.
아빠 건강해지셨으면 그걸로 된 거야. 그 순간 미라는 결심했다. 이 아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평생 이 무게를 짊어지게 할 거야. 그녀는 남은 3천만 원을 손대지 않기로 했다. 치료비 대신 우진이의 고통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일기장에 매일 우진이의 상태를 적었다. 사진을 찍었다. 병원 진단서를 모았다. 언젠가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당신들이 빌린 시간의 대가를. 1998년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우진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복수가 차올라 배가 부풀었고 의식도 흐릿해졌다. 미라는 우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입원해도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셨습니까?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병원비가 없어서?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3천만 원이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을 쓰는 순간 복수의 증거가 사라진다고 생각했다. 내가 우진이를 죽인 거야. 집으로 돌아온 우진이는 미란의 품에 안겨 마지막 말을 남겼다. 엄마, 나 아빠 살렸지? 나 잘한 거지? 그래. 우리 우진이 정말 잘했어. 그럼 다행이다. 엄마 사랑해. 아프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우진이는 그렇게 눈을 감았다. 14살 소년의 짧은 생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미라는 아들의 차가워지는 몸을 안고 밤새 울었다. 창밖으로는 캐럴이 들렸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불빛이 반짝였다. 세상은 축복을 노래했지만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다. 새벽녘 미라는 아들의 시신 옆에서 맹세했다. 우진아, 엄마가 반드시 그들에게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였는지, 그들이 내 생명을 얼마나 함부로 다뤘는지, 그것이 엄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장례식과 침묵. 우진이의 장례식은 초라했다. 미란의 친구 몇 명과 우진이 담임 선생님, 그리고 같은 반 친구 몇 명이 전부였다. 관 속의 우진이는 평화로워 보였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와 함께 미라는 또 다른 고통을 느꼈다. 우진이 친구 중 한 명이 영정 사진 앞에서 울며 말했다. 우진아, 너 왜 이렇게 간 거야? 우리 같이 고등학교 가기로 했잖아. 담임 선생님이 미란에게 조의를 표했다. 아이가 무슨 병이었습니까? 간 질환이었어요. 그렇게 아픈 줄 몰랐는데 우진이가 학교에서는 아픈 내색을 안 했거든요. 항상 밝게 웃고.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우진이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장례를 치르고 납골당에 우진이를 모신 후 미라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우진이의 학용품이 그대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수학 문제집, 낡은 필통, 그리고 우진이가 쓰던 일기장.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1998년 7월 5일. 오늘 몸이 좀 이상했다. 눈이 노래진 것 같다. 하지만 엄마한테는 말 안 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그냥 피곤한 거겠지. 1998년 8월 20일. 오늘 체육 시간에 쓰러질 뻔했다. 친구들이 놀랐다. 선생님이 보건실 가라고 했지만 안 갔다. 엄마가 병원비 걱정할까봐. 나는 조금만 쉬면 괜찮아. 1998년 10월 3일. 거울을 보니까 내가 정말 노래졌다. 무섭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너무 힘들어 보인다. 내가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아빠한테 간을 줬던 게 잘못된 걸까? 아니야, 그래도 아빠는 살아계시잖아. 나는 좋은 일을 한 거야. 1998년 11월 15일. 오늘 엄마가 울고 있었다. 내가 아파서 그런 것 같다. 엄마 미안해. 나는 엄마한테 효자가 되고 싶었는데 병만 주게 돼서 미안해. 1998년 12월 10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작년 이맘때는 엄마랑 케이크 먹고 싶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건강해져서 엄마를 웃게 해주고 싶다. 마지막 페이지. 12월 23일자 일기였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다. 몸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엄마한테 말 못하겠다.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만약 내가 죽으면 엄마는 어떻게 될까?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는 아빠를 살렸잖아. 그걸로 된 거야. 나는 착한 일을 했어. 미라는 일기장을 꼭 껴안고 울부짖었다. 우진이는 끝까지 자신을 탓했다. 엄마를 걱정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착한 일이라고 믿으며 죽었다. 우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수의 계획. 1999년 새해. 미라는 변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우진이의 모든 기록을 정리했다. 수술 동의서, 진단서,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 받았던 5천만 원의 증거. 미라는 김영철과 박정숙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김영철이 술을 마시는 모습,
여자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 남자는 우진이의 간으로 얻은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어. 이걸 보여줘야 해. 세상이 알아야 해. 하지만 미라는 기다렸다. 즉각적인 폭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단순한 사과나 처벌이 아니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 그것이 진짜 복수라고 믿었다. 25년. 우진이가 살았어야 할 시간만큼 기다릴 거야. 그리고 그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모든 걸 무너뜨릴 거야. 2000년대 평행선을 달리는 두 인생.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두 여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미라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억척스럽게 살았다. 식당 일을 계속했고 야간에는 청소 일도 했다. 돈을 모았다. 3천만 원은 여전히 손대지 않았다. 그 돈은 증거였고 무기였다. 그녀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마다 우진이 묘소를 찾았다. 혼자였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미란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미란아, 너 요즘 왜 그래? 예전에는 그래도 웃음이 많았는데. 바빠서 그래. 미란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갔다. 복수만이 그녀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 같은 시기 정숙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었다. 김영철의 음주는 날로 심해졌다. 폭력도 더 잦아졌다. 2000년 횡령 사건 이후 그는 직장을 잃었고 집안 경제는 파탄났다. 정숙은 남편을 원망했다. 내가 그렇게 애써서 살렸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떠날 수 없었다. 아니, 떠나지 않았다. 교회에서는 인내가 미덕이라고 가르쳤다. 남편을 버리는 것은 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했다. 정숙은 스스로를 순교자라고 생각했다. 내가 참으면 언젠가는 변할 거야. 내 사랑이 그를 구원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자신이 쏟아부은 시간과 희생이 아까워서 놓지 못하는 침몰 비용의 오류였다. 아들 도현은 그런 부모를 보며 자랐다. 그는 일찍 독립했고 부모와 연락을 끊었다. 2010년 그는 결혼했지만 부모를 초대하지 않았다. 2015년 시장에서의 조우. 2015년 가을. 정숙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70대에 접어든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고 있었다. 김영철은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생선 가게에서 가격을 묻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숙 씨. 돌아보니 오미란이었다. 20년 만에 재회였다. 미란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고 날카로워 보였다. 아, 미란 씨.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인사였지만 미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있었다. 정숙은 불편함을 느꼈다. 네, 뭐. 그럭저럭요. 미란 씨는? 저도요. 그럭저럭. 침묵이 흘렀다. 미란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남편분은 건강하세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다행히. 큰 병 없이 잘 있어요. 그때 그 수술 덕분에. 그 순간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25년 전 일이죠? 네.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때 익명으로 간을 기증해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제 평생 은인이에요. 미라는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다. 그분은 건강하시겠죠? 정숙은 순진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익명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그분을 위해 기도해요. 기도요? 네. 그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요. 제 남편을 살려주신 분이니까요. 미라는 냉소를 참으며 말했다. 그 기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무슨 뜻이에요? 2023년 공동의 책임과 새로운 생명. 증오의 무게와 속죄 동료. 2023년 봄. 김영철의 장례 후 박정숙은 오미란을 만났다. 정숙은 남편의 유언 편지를 전했고 미라는 그 편지를 찢지도 태우지도 못한 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김영철 씨가 마지막에라도 우진이의 무게를 깨달은 건 다행이겠죠. 하지만 그는 죽음으로 도망쳤습니다. 살아서 제게 사죄할 기회마저 놓친 비겁자입니다. 미란이 말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그도 저도 비겁했습니다. 미란 씨, 저는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진이의 희생은 계속해서 이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제 남은 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증오를 이해하는 속죄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미라는 정숙의 눈을 뚫어지게 봤다. 속죄? 당신의 속죄가 우진이를 살릴 수 있나요? 저는 당신이 제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돈을 쓰지 않고 복수를 택한 것처럼 당신의 속죄도 또 하나의 자기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속죄가 자기만족일까 두려워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증오가 저를 계속 채찍질하게 해주세요. 그 3천만 원 그리고 제 인쇄 전액으로 우진이 재단 가칭을 설립합시다. 우진이 같은 아이들이 또다시 생명의 거래에 내몰리지 않도록요. 결국 미라는 정숙의 손이 아닌 그녀가 가져온 재단 서류에 서명했다. 그들은 용서가 아닌 공동의 책임이라는 냉정한 연대를 시작했다. 가해자에게 쏟아진 현실적인 비난과 압박. 재단 출범 후 정숙에게는 찬사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숙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자 불법 이식의 공범으로서 그녀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현실적 마찰. 법적 고발 시도 한 시민단체가 정숙을 불법 장기매매 교사 혐의로 고발했으나 사건 발생 시점 1995년의 공소시효 문제로 기각되었다. 정숙은 법적 면죄부를 얻었지만 사회적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후원자들의 이탈과 마찰. 재단 설립 초기 정숙의 가해자 신분 때문에 기부와 후원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돈으로 위로받을 수 없다며 재단 활동에 반발했다. 미란이 직접 나서 그들을 설득해야 했다. 저도 그 돈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우진이가 원하는 길일 겁니다. 저는 이 돈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마찰은 재단의 활동에 더 큰 진정성을 부여했다. 법안 통과에 지난한 싸움. 우진이법. 미란과 정숙이 모은 불법 이식 피해자들의 증언은 국회 청문회로 이어졌지만 우진이법으로 불리던 법안은 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이해관계자의 충돌. 환자 단체의 반발. 미성년자 생체 기증 심의를 강화하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반대 논리가 거세게 부딪혔다. 의료계의 소극적 태도. 당시 불법 이식에 연루되었던 의료계 인사들이 증언을 회피하거나 과거의 일로 치부하며 법안 논의를 지연시키려 했다. 정숙은 다시 한번 증언대에 섰다. 저는 생존권을 외치며 우진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생존권은 다른 이의 윤리를 침해할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생존권을 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윤리를 지키는 법입니다. 미라는 묵묵히 우진이의 사진과 피해자들의 진단서를 들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2024년 말 이들의 끈질긴 투쟁과 도연을 비롯한 젊은 세대 정치인들의 지지 속에 미성년자 장기 기증심의 강화 및 불법 장기 거래 가중 처벌 법안 우진이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 현장에서 두 여인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장면. 미라는 정숙의 집을 찾아왔다. 미라는 자신이 직접 구운 빵 한 조각을 내밀었다. 이건 화해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진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매일 밤 고통 속에 글을 쓰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만 아프고 이 빵 드세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빵을 받았다. 정숙의 인터뷰. 80세 용서는 이 이야기의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로 사라지지 않아요. 속죄는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미란 씨의 증오가 저를 살게 했고 우진이의 기억이 저를 옳은 길로 이끌었습니다. 미란의 인터뷰. 63세. 저희는 친구가 아닙니다. 동료도 아니죠. 우리는 공동의 비극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진이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우진이가 원했던 세상, 착한 일이 옳은 일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두 여인은 카메라 앞에서 포옹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의 몫을 향해 걸어갔다. 석양 속에서 그들의 어깨에 드리운 그림자는 우진이의 목까지 살아내야 할 남은 시간의 무게처럼 보였다. 그해 겨울 하얀 눈 내리던 밤 수술대에 누운 내 어린 아들 아빠 살린다. 그 한마디 믿고 가슴 내어준 13살의 봄 500만 원이 아니라 정말 5천만 원의 생명값이었네.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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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준 그 시간들을 함부로 살았구나. 빌려온 시간 빌려온 생명 그 무게를 안고 살게요. 내 아들아 사랑했다 미안했다.
수술 끝난 지 1년이 지나 점점 희미해진 내 착한 미소. 엄마 괜찮아. 말하던 그 밤 아픔 삼키며 울던 내 아들 치료비는 있었지만 복수에 눈이 멀어 못 봤구나.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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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죄인이야. 너를 살릴 수 있는데 미움에 가려 못 봤구나. 빌려온 시간 빌려온 생명 그 무게를 안고 살게요. 내 아들아 사랑했다 미안했다. 이젠 늦었지만 속죄할게. 네 이름 세상에 남길게. 가난이 생명 밝게 한 세상 엄마가 반드시 바꿀게. 아들아 아들아 너의 빌려준 시간 헛되지 않게 살게. 네가 남긴 그 14년 영원히 기억할게. 빌려온 시간 그 무게를 안고 살게요.